어딘가 수상하고 뜻밖에 가까운 SF 사용 설명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몇 쪽을 펼쳐볼 필요는 없고, 이게 SF에 관한 책이니까, SF 영화도 많으니까, SF 영화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재밌게 본 영화 있나 궁금해서. 저는 쥬라기 월드를 재밌게 봤어요. 최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인터스텔라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SF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영화가 없고 그냥 그 배우 김태리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김태리라는 배우가 나왔던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SF에 속하는 영화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자, 다음 준호님. 저도 질문이 비슷한데 이 책에 막 그 마션이랑 막 그 SF에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영화 중에 보셨던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마션이라고 정보쌤이 옛날에 신명기법하고 관련 있다고 수업 시간에 한번 봤었습니다. 질문 주세요. 저는 여기 나온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클라라와 태양이나 미키 7 뭐 이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그 독서를 하기 위한 책이야. 독서를 안내하는 책이야. 책을 위한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면 세상에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세상에 읽어야 될 책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 바로 요 SF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결국은 SF 문학에 속하는 책들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책의 의미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안에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꼭 SF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중2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책 해가지고 그런 중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들을 안내하는 책이 또 나와. 또는 뭐 경제에 관한 책, 뭐 철학에 관한 책. 그래서 그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더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어떤 책을 선택할 때 하나하나 뭐 읽어보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안내하는 책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그 맛보기 정도를 하는 거지. 마치 음식점에 가면 그 백화점에 가면 또는 그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 그 시식 코너에서 맛 조금 보고 나서 마음에 들고 그거 사잖아. 그런 것처럼 시식 코너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오늘 빨리 해. 아, 왜 재채기를 왜 참어?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오히려 청기부리지 못했구만. 선생님이 주책이네. 자, 그래서 그러한 유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내가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어차피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떤 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SF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SF가 무엇인지 또 SF 문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봐야 할 것인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었더라면 그 자체로서 이 책의 독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7쪽 보겠습니다. 7쪽. 7쪽의 마지막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까지. 자, 지금 온유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준원이는 뭘 알게 됐어? 네트워크 이론? 근데 네트워크 이론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 같이 포함해서 읽어야 돼. 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야. 음, 뭐라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 앤 네트워크 이론이야. 행위자 앤 네트워크 이론이 뭐래?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막론하고 극적으로 변화하는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거? 세계의 모든 존재, 온유가 되었건, 쌤이 되었건, 준원이 되었건, 아니면 뭐 이런 책상에 뒀던 볼펜이 되었던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맺음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이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들은 이러한 SF 많은 그런 책들도 여러분과 같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20쪽 에 보면 SF의 특징, SF의 특징이 나와 특징. SF는 어떤 특징이 있대? 음, 상상력을 극한으로 물어붙인 이야기가 많대요. 그렇지. 상상력 그 극한으로 밀어붙인 이야기가 많다라는 부분들에서 상상력이 SF의 어떤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SF는 또 어떤 특징이에요? 음, 그 다음 읽어보면 SF의 특징이 더 나오지 않나? 작품이 많다? 그치, 작품이 많지요. 근데 어떤 작품이냐고? SF 어떤 작품이 많냐고? SF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상상력을 극한으로 밀어붙인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과학 기술과 아직 실현하지 않은 수많은 기술 속에서 사람들을 이겨 살아가게 되니 상상하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학기술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많은 기술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SF에는. 근데 그 기술이 다시 두 가지야, 과학기술이. 이미 실현된 과학기술도 있고, 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도 있고, 또 어쨌든 상상,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SF 문학의 중요한 키워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쪽에 SF는 뭐의 약자? 사이언스 픽션. 사이언스 픽션. 그래서 과학 소설. 그래서 과학 소설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과학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 픽션 또는 상상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과학적 상상력을 녹여낸 소설을 여러분들이 사이언스 픽션, SF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과학적 배경이나 설명이란 부분들에서 가상의 세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판타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한 마법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SF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과학소설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SF 같은 경우는 리얼리즘, 현실만을 다루고 있다는 건 SF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한 발짝 떼어놓게 하는 부분,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진 그런 상상이 가미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SF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 보면 SF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대.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뭐래? SF가 꼭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 25쪽과 26쪽 읽어보면. 과학적 논리가 부족한 작품과 과학 이론을 열심히 넣었으나 소설로서 부족한 작품이 적절히 조합됐다? 그러니까 결국 SF는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과학적 논리와 소설로서의 그렇지. 과학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과학 이야기만 들어있으면 과학식이라는 거야. 근데 또 소설로서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소설로서의 매력만 있으면 그냥 소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과학적인 이론 플러스 과학적 논리 플러스 소설로서의 작품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진정한 SF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쪽에 두 번째 문단 그런데부터 준호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SF의 매력이라는 건 뻔해 보이는 설정을 조금 더 현실과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을 때 만들어줘. 그러면 이야기는 변하거든. 현실과 가까운 곳은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야. 지겹도록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찍은 사진의 배경 색깔에 조금만 바꿔도 얼마나 달라 보이는데. 중요한 건 각각의 설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며 세계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런 설정이 현실과 얼마나 조화롭게 엮이는지가 아닐까? 끝까지 그래서 SF의 매력이라는 것들은 뻔해 보이는 설정을 어, 약간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보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SF의 매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0쪽에 셋째 줄 최준원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꿈꾸기에 SF만큼 좋은 장소는 없어. SF는 현실에서 도망치기에 딱 좋은 도피처가 돼. 그렇지. 현실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SF 같은 경우가 잠시 현실을 잃고 우리가 그 상상의 속에 가서 거기서 노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쪽에 그 마지막 문단 좋은 현실 도피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현실 좋은 도피란 이런 느낌이야. 자기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기계처럼 공부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 잘하고 있으니 잠시 쉬고 싶을 때 이럴 때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나만의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 거기까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현실 도피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는?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돼? 아니면 문제가 있어?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안 녹았다고 왜? 음,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니까 이렇게 현실 도피처럼 좀 쉴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오늘은 저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약간 도피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도피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오니가 말한 대로 과하게 도피해서 우리 현실 도피하면 되게 안 좋게 보통 얘기를 했어.
현실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냥 단지 뭐 현실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게 뭐가 있냐? 어? 그 비겁한 거다.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현실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현실 도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대번 이제 온유처럼 근데 현실 도피만 하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준원이 온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음, 근데, 근데 막 이제 다시 적응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도피하는 저도 문제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 둘이 같은 건데 여기서 그 점에서 31쪽에 넷째 줄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준원이. 그럴 때 그럴 때 SF의 도움을 받는 거야. 새로운 세상 하나 더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거지. 현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건 어렵잖아.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경쟁에서도 나기 힘들어.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 내가 어떤 상상을 해도 아무에게나 또 비난받지 않아.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값진 교훈보다 다른 감각에 가까워. 진심을 상상할수록 그 감각은 새로운 감각을 깨우지. 그러면서 이 작가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마지막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시 말한다면요?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줄 아, 다시 말하지만 이런 도피처에서 다시 현생을 살아갈 당당한 자신감 같은 건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 아무리 갓생 사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봐도 내 삶이 갓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한 스푼, 두 스푼 쌓인 감각은 의미를 찾을 때, 눈앞이 막막할 때,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야. 그렇게 믿어. 이 저자는 현실 도피를 하고 거기서 끝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 도피를 통해서 다시 현생을 살아갈 당당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없다고 얘기해. 얻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해.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들은 바로 다른 그런 공간에서 다른 감각을 찾는 것들, 그 새로운 감각을 갖는 것들. 그러면 그 새로운 감각을 바탕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그렇게 믿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믿었는데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심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저자는 SF를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고 그런 새로운 감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또 다시 현실을 살아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SF 힘들고 어렵고 할 때 SF에 빠져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 이런 저자의 주장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 저자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쪽 SF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상상력을 올리려면 그만큼 개연성이 필요하거든 이라는데 이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 개연성. 개연성이란 말 혹시 알아? 준호나. 오늘 들어보긴 했는데 잘 아?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개연성은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그렇게 될 거다. 뭐 우리가 보통 가능성이 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개연성 있는 전개는 아, 아주 터무니없는 전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개연성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개연성이라고 그러는데 상상력이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그럴듯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마지막 35쪽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준원이. SF에 등장한 상상력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어. 어, 추락의 경우는 그래서 30쪽에 보면 사람들은 SF 속에서 현실에 정말 있을 법한 것들을 상상하고 있는 거지.
작품에서는 아주 사소하게 쓰이는 기술이지만 현실이 된다면 중요하게 이용될 기능이나 앞으로 등장할 기술을 상상하는 거지 해가지고 실제로 그 SF였던 것들이 오늘날은 현실이 된 게 있어. 예를 들면 해저 이말이라는 작품이 있어. 해양소설. 그 바닷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야. 그게 그 당시에는 잠수함이 없었던 당시야. 근데 그런 해저 이말 이후에 사람들이 잠수함을 만들어 갖고 바닷속 깊숙한 곳으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런 문학 작품, SF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상력이 나중에 과학자들을 자극해서 그 과학자들이 그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기도 하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쪽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그 세상이 과학과 조금 많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야. 아, 거기까지. 그래서 SF는 과학과 많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는데 그 과학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소프트 SF와 하드 SF로 분류된다는 거야. 소프트 SF와 하드 SF의 차이가 뭐야? 소프트 SF는 음. 그 과학적 요소를 넘어가면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장에서 더 설명할게 이런 식의 이장에서 에? 그 소프트 SF가 뭔지를 안 나왔어, 지금 이 부분에는. 하지만 소프트 SF가 뭔지 우리가 짐작은 알 수 있어, 준호이. 그럼 하드 SF가 뭐야? 한 번에 과학적 자세히 설명. 조경 과학적 존재감이 많이 담긴 소설이야. 그걸 하드 SF라고 그래. 그러면 하드 SF, 소프트 SF는 서로 무슨 관계야? 하드하다, 소프트하다. 서로 무슨 관계야, 두 개가? 반대? 반대 관계야. 그러면 과학적 존재감이 많이 담긴 게 하드면 소프트는 과학적 정교함이 많이 안 담긴 많이 안 담긴 거. 쉽게 말해서 과학 이야기가 어렵고 복잡한 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거는 하드 SF라고. 과학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거는 소프트 SF라고. 이해가? 네.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파악하는 어떤 그런 힘들이 또 독서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 뭐, 공포소설이나 좀비물 있는데, 공포소설이나 좀비라고 해서 무조건 SF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공포소설이고 그냥 좀비물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공포소설이나 좀비물도 SF가 되려면, 마지막에, 둘째 줄, 마지막 둘째 줄, 42쪽 읽어보겠습니다. 좀비물은 바이러스나 기생하는 생명체로 과학적 상상력을 더하다 보면 좀비처럼 보이지만 좀비가 아닐 존재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 거기까지. 그다음에 좀비는 SF와 결합하기도 하고 공포와 결합하기도 하고 심지어 로맨스 장르와 결합하기도 한다는 부분에서 좀비가 SF와 결합하면 그 SF 분량 할수 있어. 아니면 좀비 이야기가 공포와 결합하면 그냥 공포 소설인 거야. 좀비 얘기로 로맨스를 쓰면 그냥 로맨스 소설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SF류가 얼마나 그 뭐야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 잘 녹아 들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다만 SF를 더 효과적으로 더 재밌게 쓰기 위해서 좀비를 등장시키거나 공포와 결합하거나 그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좀비나 공포 그 자체가 SF인 것은 아닌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회사 쪽에 마블 영화들도 SF 소재를 잔뜩 담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앤트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 좀 봤어? 이런 영화? 아니면 못 봤어? 아이언맨은 봤어요. 아이언맨은 봤고 준호이는 저도 본 것 같아요. 이런 마블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SF 소재를
잔뜩 다루고 있다는 분들이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미래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영화 배경 속에 쓰이잖아. 영화 이야기 스토리 속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개 보면 SF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일곱째 줄, 45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과학적 요소. 과학적 요소와 모험, 신화, 전설을 하는데 모아 잘 버무려진 이런 모험담을 SF 하위 장르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로 분류해. 수많은 여기까지, 이야기, 여기까지. 그래서 SF 중에 다시 한 부분이 뭐가 있다? 하위 장르? 그 하위 장르, 그 하위 장르라는 거는, SF 중에 그 밑에, 그 안에 속한 또 다른 장르고 하위 장르라고 그러거든? 그 하위 장르로 뭐가 나온 거야? 스페이스 오페라?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그러한 장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스페이스 오페라가 뭐래? 과학적 요소와 모험, 신화, 전설을 한데 모아 잘 버무린 모험담. 모험담. 그렇지. 그걸 보고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쪽에 첫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안에서요? 음, 세계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운다고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 중에는 제국주의적 역사가 담긴 작품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 시각을 갖게 해줄 수도 있다고. 까지. 음. 자, 제국주의적 역사가 담긴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야? 제국주의가 뭐야? 자기 문화 좋게 보는, 아, 준호이 뭐라고? 자기 문화 좋게 보는 거. 자기 문화 좋게 보는 걸 제국주의라고 그런다. 온유. 제국주의는 처음 들어봤어. 제국주의 처음 들어왔어. 우리가 일제 침략기 할 때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일제 침략기 할 때. 일본이 제국주의였어,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그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갖고 다른 나라를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거, 지배하려고 드는 거. 자기들의 사상이나 뭐 이런 체제를 강요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가 바로 제국주의의 시대였어. 각 제국주의들이 식민지들을 확보하고 자기의 세력들을 더 키워나갔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시기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조. 일곱째 줄. 두 번째 줄이요? 일곱째 줄. 밑에서 일곱째 줄. 50조 밑에서 음. 일곱째 줄. 하지만 그 벽을 뛰어넘어 과학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에 과학이라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SF 작가고 그걸 해내는 과학자들이 이렇게나 많아. 과학자가 쓴 소설이라니.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어떤 과학자들은 SF를 좋아해. 평생 SF 속에 파묻혀 살 정도로. 평생 새로운 SF를 만드는 작업을 해낼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과학과 SF, 과학자들은 SF를 좋아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겼는데 과학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의 과학이라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SF 작가라 해서 과학적 내용을 소설로 만들 수도 있고 소설인데 거기에 그 과학적인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것들은 다 SF 작가가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쪽.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팁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밑에 세 줄, 다양한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다양한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읽으면 알 수 있을 듯한 책인지, 읽어도 어려울 지옥에서 온 책인지. 첫 번째라면 지금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을 거야. 언제나 쉬운 책만 읽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가 아프게 고민하면 사고가 전파하거든.
하지만 두 번째라면 과감하게 포기해도 괜찮아. 이 책에서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읽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읽어야 되냐. 지금 어려워도 나중에 읽으면 알 수 있는 책인 경우 여러분들이 도전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읽어도 어려운 책이라면 그냥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을 여러분이 처음부터까지 다 또박또박 읽어갖고 내가 그 책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업 너무 어려운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가늠해야 돼. 지금 내가 이걸 읽으면 나 제대로 알겠다. 충분히 알겠다. 그리고 읽으면 긴가민가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알겠다. 아니 이거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다.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다면 당연히 포기해야 되지. 근데 이제 자기가 또 너무 쉬운 책, 너무 유치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자기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를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사고를 좀 자극하면서 심심하지 않을 어떤 그런 책들, 그런 책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에 SF 영화지만 현실을 풍자하고 있어서 놀랄 정도에서 어떤 작품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류가 단지 미래에 오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현실을 풍자한다는 게 뭐야? 풍자? 풍자. 너 풍자 아니면 너 무슨 저기 유튜버 생각했지? 아, 덩치 큰 그 사람도 트랜스젠더야? 뭐 풍자가? 풍자요? 아,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 안에서 그러네. 그 트랜스젠더.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풍자는 그 인물 풍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풍자가 뭐야? 좀 거대하고? 약간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걸 뭐 풍자라고 그런다. 아, 그렇지. 뭐 따라하는 것도 풍자라고 볼 수 있네. 풍자라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둘러서 유머와 함께 비판하는 거 보고 풍자하는 거야. 권력자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놀려먹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SF 영화지만 현실을 풍자하고 있어 놀라울 정도다라고 되어 있어서 때로는 그 현실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SF 영화를 통해서 그걸 비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넷째 줄, 셋째 줄, 마지막 영화 속의 외계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이에요. 57쪽에 셋째 줄 끝부분. 아, 영화 속의 외계인도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자멸과 가난을 능유하고 풍자하는 모습이 처참한 영화야. 그 영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설정한 부분은 더 사실적이지. 실제로 남아공은 백인이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진 나라거든. 배경이 화성이 이렇게 SF류가 때로는 이렇게 뭐 하기도 한다? 현실을 풍자하기도 한다는 거야. 현실을 비꼬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게 SF 자체가 단지 미래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그 현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꼬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조롱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에 첫째 줄 끝부분 현실을 기반으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요? 아, 현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실이 아닌 이야기를 다루고 현실이 아닌 이야기 속에 현실을 담아내는 모습이 SF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SF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현실과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진 그 사이 그 부분들이 바로 SF류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장르 문학이라고 나옵니다. 장르 영화, 장르 문학이라는 말들이 또 많이 사용되는데 도대체 장르 문학이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제대로 잘 알아두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휘력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책을 읽으면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게 이런 때 쓰이는 거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할 때 용어가 정말 어휘력도 신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장르라는 말이 뭐래? 장르요? 59쪽에. 특별한 조건이 붙는 거? 어,
특별한 조건이 붙는 걸 보고 우리가 장르 수도라고 하는데 장르 문학의 예를 들어놨어. 뭐 59쪽 보면 예. 조직문화, 장르 문학의 뭐 추리문학, 그다음에 판타지, 판타지 소설, 그다음에 공상, 공포? 어? 환상 소설, 그다음에 공포, 공포 소설, 그다음에 로맨스. 무협 소설도 있네. 무협 소설, 로맨스 소설.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우리가 장르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조건, 이 책에는 무슨 판타지가 꼭 들어있어야 되고, 뭐 로맨스가 들어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이런 거 보고 이제 장르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0쪽에 보면 비슷한 법칙을 따르고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면 그걸 장르 문학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순수 문학의 반대 개념으로 장르 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건 말이 좀 안 된다. 순수한 말을 붙이는 순간 순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말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난 순수해. 그럼 이제 다른 친구도 화낸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 안 순수하다는 거야 지금? 나는 뭐 달고 달았다는 거야? 니만 순수해?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 순수하다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여기 60조 제일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67이요? 60쪽 마지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장르 문학을 깎아내리지. 장르 문학 그걸 이른바 순수해설에서 자꾸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르 문학 자체에 대해서 그 일반 문학, 순수 문학, 시나 뭐 이런 작품들에 비해 동화나 소설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이 책의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항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65쪽 여덟째 줄 그러니까 SF 작가들도 네? 65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밑에서. 그러니까 SF 작가들도 한 가지 틀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어, SF로 어쨌든 분리할 수 없는 다양한 책을 쓰기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가 점점 얕아지면서 SF의 소재로 활용한 글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옛날에는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불러서 애드내에 있는 책을 읽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 66쪽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경계가 점점 마지막 줄, 옅어지고, 66쪽 마지막 문장. 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의 상상력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이 상상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F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들이 좋다라고 이제 이 책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는 SF 문학을 그럼 어떻게 읽으면 좋은 건가? 그러니까 독서법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독서법이라는 것들이 꼭 SF 문학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독서를 할 때 어떻게 독서를 하는 게 좋은지가 나와 있어. 70쪽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고전을 읽는다면 고전을 읽는다면 이 장르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시대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 고루한 내용이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불편하다면 꼭 고전을 읽을 필요는 없어. 짧은 이야기가 괜찮다면 최근에 나오는 오늘의 SF와 같은 문학 잡지를 읽는 것도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은 고전을 읽으라고 그랬지 말라고 그래. 학교에서 네? 고전 읽으라고 그랬지 말라고 그래. 고전.
읽으라고 해요. 읽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고전 문학, 뭐 고전 다시 보기면 그 열풍도 불을 수 있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굳이 고전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시대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이라든가 고루한 배경이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남성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현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그 문학 잡지를 읽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권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1조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잘 읽어보고 나서 어, 아까 그 앞에 70쪽에서는 고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게 낫다라는 주로 얘기했더라면 71쪽에는 무엇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읽어보고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왔어? 이 앞에는 고전 읽는 거에 대해서 나왔더라면 여기 71쪽은 외국 이야기. 외국 이야기 읽는 것에 관해서 나왔다는 얘기. 그럼 아까 고전 읽는 것과 관련되어서 고전이 현대의 시대 감각과 맞지 않고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그래서 현대 사람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얘기했다면 여기 71쪽에 외국 작품을 읽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어떻게 말하고 있어? 주장하고 있어? 장단점이 있다. 아? 장단점이 있다. 어떤 장단점이 있냐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고. 스트레스를 준다 일단. 그러니까 왜? 어떤 점에서 스트레스를 줘? 영어로 돼서 영어로 돼서 야 어차피 너 영어 원수를 안 읽잖아. 번역된 거 읽잖아. 어? 여기 뭐라고 설명돼 있어? 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외국어로 그리고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를 맥락 있는 우리말로 다시 창작해야 돼서. 그건 이제 번역가가 그 어려움이 있더라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낯선 문화를 접하는 것도 읽기에 스트레스를 그렇지 익숙하지 줬다. 않은 배경과 낯선 문화를 접하는 거. 그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글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역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작품을 읽으면 최근의 SF 감성을 느끼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밀접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라는 그런 깨알 홍보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도 읽어보겠습니다. 72쪽 서줄. 72쪽 첫 번째 줄. 이야기에도 작가의 스타일이 담겨 있어서 각 작가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는 흐름이 생겨. 우리나라 SF 작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책을 읽는 그런 방식들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작가를 정해놓고 그 작가의 작품들을 다 읽어보는 그런 독서도 독서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다 뽑아서 함께 보는 것도 독서의 하나의 방법이고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책을 고르게 읽어라라고 해서 문학도 읽고 뭐 역사도 읽고 사회도 읽고 정치도 읽고 뭐 다 이렇게 골고루 읽는데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또 이제 키워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 73쪽에 SF 유형 테스트 해봤어? 안 해봤어? 응, 유형 해봤어? 응, 그래서 뭐가 나왔어? 응. 아이디형 독자가 나왔어. 이야기형 독자가 나왔어. SF 초상자가 나왔어. 초심자가 나왔어.
아이디형 독자가 나오긴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SF 초심자가 맞는 거. 아, 그래. 오늘은 해봤어, 안 해봤어? 지금 해보고 있어요. 지금 해보고 있어. 그래, 그래. 결과를 알려줘. 이야기형 독자. 이야기형 독자. 어, 네. 그렇지. SF 유형 테스트를 해서 이야기형 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75쪽. 또한 그 SF 소설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해야 할 것이 좋은 건가?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충분한 안대가 나왔는데, 여섯째 줄. 경우도 있어서 시리즈의 평가를 살핀 것이 좋아부터 읽어보자. 몇 쪽이요? 75쪽. 경우도 있어서 시리즈의 평가를 살피는 것도 좋아. 장편 소설은 읽기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을 소설 속에서 보내야 하기에 읽는 사람에게도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이야.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이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뭘 만나게 될지 간단한 가이드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 유명한 장편 SF에는 그런 가이드가 많아. 사람들의 서평이나 간단한 책 소개글이 많고 그것이 시대별로 쌓여 있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보면 읽을 만한 소설과 그렇지 않은 소설을 구분하는 눈도 생겨.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여기 가이드 읽어? 장편 SF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장편 SF에 도전할 때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른바 가이드가 되는 것들. 장편 소설을 읽을 때 먼저 그것과 관련된 해설서라든가 간단한 어떤 그 이해를 돕는 그런 자료들을 읽고 나서 독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어때? 온유하고 준호의 스타일은 어떤 책이 있을 때 먼저 블로그나 이거 찾아봐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그 다음에 가서 책을 읽는 것들이 더 편해. 아니면 그냥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혹시 이제 필요하면 찾아보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 준호이. 그냥 읽기만 하는 스타일인 거. 그냥 바로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책을 바로 읽기만 하는 스타일이다. 네. 온유는. 저도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이 책의 투자는 그냥 읽기만 하는 준원이와 온유에게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우선 그거 관련되어서 조사를 통해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그려내고 학교에 갔을 때 아니면 이런 SF 문학, 장편 문학을 읽을 때 훨씬 더 이렇게 효과가 크다라고 이제 이 책의 투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6쪽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부터 이런 수를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설을 보며 잘한 사람들이 또 다른 SF를 창작하기 때문에 원형이 되는 플롯을 볼 수도 있어. 플롯이란 사건이 배열되는 논리적인 구조를 말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지 않아. 이야기 속 사건을 작가의 의도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플롯이야. 그렇게 플롯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게다가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게다가, 우리가 읽어, 게다가 작품이 쓰인 시기의 과학기술을 생각하면 참신한 상상력을 느낄 수도 있지. 그래서 작품이 쓰는 시기에 과학기술을 생각해보면 참신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과학기술이 뭐가 있나를 먼저 수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착적인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또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그쪽이야? 79쪽. 몇 쪽이요? 아니다, 80쪽부터 80쪽의 마지막 문단. 여기 보면 앤솔러지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 앤솔러지가 뭔지. 여러 작가가 쓴 글을 묶어서 만든 작품이죠. 근데 그냥 여러 작가가 쓴 걸 그냥 모으면 무조건 앤솔러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작가가 쓴 글을 묶어서 만든 작품집을 앤솔로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앤솔로지라는 단어 알고 있었어? 음. 온유는? 몰랐었어요. 일본 게 이제 앤솔로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한 가지 주제 하나, 뭐 사랑, 아니면 뭐 행복, 뭐 이런 거 하나 주제를 정해놓고 온유는 온유 나름대로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쓰는 거고, 주원이 주원 나름대로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단편과 앤솔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는 뭐 해야 되나? 영화? 영화 먼저 볼 거냐, 책 먼저 볼 거냐? 자, 영화 책이 동시에 나와 있어. 오늘은 영화부터 볼 거야, 책부터 볼 거야? 영화. 영화 보고 책 본다? 왜? 책은 볼 생각이 없어서. 헐. 그 매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읽느라고 오늘 힘들겠네. 준원이 저도 영화 먼저 볼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이게 책이 좀 더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배경식을 준 다음에 독서를 하기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독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상상을 한 다음에 영화를 봐야지 영화를 그냥 바로 보면 그 영화는 이미 다 상상되어 있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오히려 책을 읽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80쪽에 찐 SF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추천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을 쭉 읽다 보면은 독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책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와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관해서도 나와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SF류를 갖고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아주 핫한, 실제 핫한 그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저 픽하는 픽. 한 권 한 권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닌가 봐 이럴 수 없잖아. 그렇게 되니까 먼저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맛보기로 조금 조금씩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뭐 도서관에서 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SF와 관련된 그런 또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준원이 이 책 읽고 SF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 아니면 특별히 그런 거 없어? 음, SF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음, 알게 되었고, 음, 어, 어, 그래도 재밌는 또 SF면 읽어볼 것 같아요. 음. 오늘 전 SF 원래 좋아했어서 딱히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딱히 별로 얻은 건 없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그 오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사실은 책 선택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이런 류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자, 다음 주에는 이 책 갖고 갈 거야. 뭐, 직접 뭐라고? 세계를 건너에게 갈게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것도 SF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약간 어떤 그런 상상력이 이렇게 결합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고 해서 이꼬님 작가 들어봤어 혹시 이꼬님? 아니요. 네. 이꼬님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청소년 소설에서 거의 막 탑을 달리는 그런 작가인데, 오늘 우리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작품을 보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 지금도 막 베스트셀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다. 이꼬님 작가의 작품들 여러분들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오히려 이꼬님 작가에 대한 매니아가 되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쨌든 SF 문학을 여러분들이 소개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하면 될 거고 이렇게 SF 문학을 다룬 책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뭐 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 뭐에 대해 그 책을 다루고 있는 책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복수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잘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오늘은 아빠 언제 돌아오셔? 모르긴 하는데 음. 곧 올걸요? 음. 그래서 아빠보다 화장품부터 내놓고 그렇게 하면 논의하고 안 되니까 그럼 아빠하고 친한 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품을 요구해야 너가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지? 응? 왜? 아빠한테 가서 안기고 얘기해 보는 게 쑥스러워? 아니, 아빠가 빨리 말하라고 해서 필요한 빨리 거 말해. 빨리 말하라고. 음. 자, 준원이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